지금 광고하기 전에 조금 전에 봤던 PTSD와 관련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 여자분이 공포조건화가 된 것은, 즉 PTSD는 공포조건화의 정연적인 예라고 했어요. 앞에 가서 앞에 슬라이드는 볼 필요 없겠죠. 예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시부시간에 된 거예요. 왜? 고전적 조건화는, 공포조건화는 고전적 조건화의 한 예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광고도 고전 조건화의 한 예인데, 고전 조건화는 뭐요? 무의식적으로 비서술 기억, 암묵 기억에 해당한다 했죠. 즉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바로 공포조건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동영상을 볼 때 뇌와 정서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 편도체의 반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얘기를 했고, 편도체가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US가 되었던, 그죠? 공포 반응인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되었던, 편도체가 어떤 자극이 위험한 자극이라고 평가하는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는 슬프기 때문에 울게 되느냐, 울기 때문에 슬퍼지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바로 슬퍼서 우느냐, 울어서 슬프냐 그 질문. 그리고 편도체는 무의식적으로 자극에 대해서 정보 처리를 하게 되어지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이 얘기. 그리고 고전 조건화는 바로 이 비서술적 기억에 해당한다는, 이걸 통합하면은 바로 여기서 봤던 이 아이의 사례든 우리 삶 속에 있는 공포 조건화, 그리고 금방 봤던 PTSD와 관련된 그런 예든 다 내가 소위 자아라고 하는, 내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공포 조건화가 그만큼 강력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 분명히 필요한 학습 기억이기 때문에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언어적으로 의식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놓쳐버릴 수 있죠. 그럼 우리 생존에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지만, 한편으로 PTSD나 그와 같은 불안 관련 장애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응적인 행동이든 적응적인 어떤 특성이든, 그리고 지금 후천적으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적응적인 능력이나 특성이든, 열만큼 적응적이라면 반드시 열만큼 부적응적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말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에요. 자, 이제 광고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광고도 고전적 조건화된 거예요. 자, 여기는 요 두 개는 공익 광고겠죠.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맥주 뭐 1000cc인지 500cc인지 모르지만 맥주잔인데 이렇게 널브러져서 깨어져서 안에 남아있는 맥주가 흘러나오는데, 이거 지금 술 취해서 엎, 엎드려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그려놨어. 그리고 이분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한쪽 다리를 꼬고 있는데 이 다리 끝 부분이 담배째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어. 실제 이게 이제 뭐 버거시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흡연과 관련되지 않다 해서 뭐 오랫동안 논쟁해 왔는데, 결론은 뭐 흡연하고 무관하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그림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담배와 이 흡연이라는 담배라는 것과 이 이미지가 같이 짝지어져서 노출되면, 즉 이 이미지를 내가 보게 되면은 이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도록 해서 바로 담배를 안 피우게끔 하는 거죠. 이 경우에 말 그대로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음주와 바로 이렇게 머리가 깨어진 것을 이렇게 상징화해서 바로 음주에 대해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고전적 조건을 이용한 공익 광고에 해당하는 거. 자, 술의 경우는 차치하고 좀 담배의 경우에 이 사람은 왜 담배에 대해서 처음에 담배에 대해서 혐오감을 고전적 조건화 시킨다는 얘기는, 담배에 대해서 그 이전에 호감이 생겼다는 얘기죠. 담배에 대해서 호감이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주위 친구들이 흡연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고전 조건화 되겠지만 바로 광고를 통해서 아주 미남 미녀들이 이렇게 담배를 아주 멋지게 피우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광고 거의 안 하고 아마 못 할걸요. 바로 여기서 뭐요? 이 경우는 이 경우와 반대되죠. 담배에 미남, 아 멋있어요. 미녀, 바로 담배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광고고, 이건 담배에 대해서 가진 호감을 다시금 싫어하도록 혐오를 일으키는 고전적 조건화 광고예요. 즉 두 경우 다 똑같이 이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과 아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을 짝지음으로써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이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다시 이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과 아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에 노출됨으로써, 즉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하고, 그것이 광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고에 부지불식까지 노출되죠. 그 광고에 노출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왜? 고전 조건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담배에 대해서 좋아하게도 되고 담배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게 돼서 담배를 끊기는 쉽지 않죠. 왜? 이후에 고전적 조건화는 이전의 고전 조건화를 완전히 100% 뒤엎어버리지 못해요. 지금 뒤엎는다 이런 소리는 테크니컬한 용어가 아니고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데, 뭐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쉽도록 제가 뭐 일반적인 제 표현을 하자면, 처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감이 생겼는데 그것을 비호감으로 바꾼다든지, 처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비호감이 고전 조건화 되었는데 호감으로 바꾸는 것은 후자에 반대되어지는 반응을 일으키는 고전 조건화는 그 전자의 그런 고전 조건화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담배 금연 한번 피운 것이 끊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광고와 관련해서 또 동영상 하나 보기로 하죠. 동영상에서 또 그런 나레이션을 했습니다만, 이런 광고는 의식할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것보다 의식할 수 없게끔, 즉 무의식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얘기했죠. 오늘 왔다 갔다 이 슬라이드 많이 보는데, 바로 고전적 조건화가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적인 기억 과정,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이 개입되면은 고전적 조건화는 더 잘 안 일어나요. 말 그대로 내가 모를수록, 소위 자아라는 것이 모를수록 이러한 조건 형성은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광고 속에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제품이나 대상에 대해서 선택하고 말고 사고 소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 조건화는 이런 광고 제품에나 해당합니까? 아까 쥐의 경우에, 지하철의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 바로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친구나 이성의 경우에, 부모 자식 간의 경우에도 이 고전 조건화 관계에서 결국은 좋다 싫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강력하지만 굉장히 무섭죠. 자, 초반에 프로이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동영상에서. 그런데 데카르트 이전에 중세 기독교, 플라톤의 이데아, 그 계보, 즉 서양의 그러한 이원론적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그러한 철학과 서양 종교관에 있어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뭘까? 육체, 물질, 이거는 늘 변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가짜야. 진짜는 바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심리학에서 하는 자아라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프로이드가, 그리고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준 니체가, 그리고 니체에게 영향을 준 쇼펜하우가 바로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까발린 거예요. 흔히 여러분 철학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서양 철학 할 때 데칸쇼, 데가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쇼펜하우가 그 이전에 인간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완전히 혁명적인 반기를 들었고 그 생각이 니체의 계보를 잇고 심리학에 와서 프로이드 생물학과 관련해서 이러한 유의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바로 이 온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 자아, 정신 그 이데아에 있든지 뭐 다른 세상에 있든지 한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동물과 질적으로도 차이가 없던 그런 진화의 산물이며 바로 프로이드, 니체, 쇼펜하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 다 아니 그냥 적대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려고도 한 그런 사람들인데 점점 이게 맞다는 얘기가 밝혀지고 있죠. 뭐든지 이게 밝혀지려면 한 그죠 이런 것들이 밝혀지려면 진실이 알려지려면 한 몇백 년 걸리는데 뭐 진화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뭐 바로 내가 언어적으로 의식하는 이게 기억의 전부고 이게 나의 본질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의 학습이 더 많고 이 부분의 학습은 다른 동물과도 공유하고 우리 삶에 있어 부지부식간에 일어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심리학이 인본주의 심리학이고 바로 첫째, 둘째 시간에 심리학파 중에 봤던 현상학적 접근이에요. 이 인본주의 심리학, 현상학적 접근은 자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중심된 존재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바로 그 서양의 오래된 그러한 플라톤 이후에 서양 종교 이원론적 생각 그게 뿌리를 둔 그러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이라고 여기시는 접근법인 행동주의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것하고는 반대 입장에 있어서 서로 논의하고 논쟁하는 중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편견입니다. 편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다른 동물의 경우도 편견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아까 그 마이클 셔머 동영상에도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부시럭 소리가 나는데 냅다 도망갔다. 동물들에도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뭐 다른 동물들, 다른 종류의 개를 문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보면 마구 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나 정보 없이 그렇게 함부로 미리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니까 그것도 편견에 해당하는 행동이죠. 뭐 다른 동물의 경우는 이제 자치하고 그죠?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그 도베르만입니까? 아 제가 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운드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 사냥개인지 뭐 무슨 개인지 몰라도 한 4마리가 어떻게 산책 중에 이제 도망을 갔다 어떤 주인이 놓쳐버렸는데 그 녀석이 그냥 돌을 뛰어다니면서 뭐 치와와인지 작은 개를 물어 죽이고 뭐 그 치와와 개 주인을 뭐 또 물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 행동이죠. 그 녀석들이 뭔가 다른 대상도 아니고 그 개와 그 주인에게서 그러한 공격 행동이라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일으킨 자극이 뭔가 있었던 거겠죠. 하필이면 왜 그 개고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일까요? 뭐 편견이 우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동물의 예를 가지고 뭐 여러분 듣기엔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일종의 편견 행동이다. 편견이란 결국은 우리가 충분한 그리고 정확한 어떠한 경험이나 정보 없이 미리 판단을 내리는 것을 편견이라 한다면은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 자
다른 동물 차치하고 우리에게 편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편견을 가졌는데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하다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해요. 왜? 미리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갖춰지죠. 그런데 한편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적응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적응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양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편견 때문에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편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편견 때문에 헤어지고 편견 때문에 뭐 그죠? 폭력도 일어나죠. 자, 여기서는 편견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예인데 제가 최근 걸 들려고 하다가 그것도 뭐 최근 거는 뭐 제가 잘못 얘기하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오래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교도 극렬분자들이 비행기 2대를 공중 납치하여 세계무역센터로 날아들어 충돌시킴으로써 몇천 명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것이 뉴스나 기사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 문장 안에 고전적 조건화가 있어. 죽었다, 충돌시켰다, 납치했다, 극렬분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단어죠. 즉 뭔가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단어죠. 이런 단어하고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짝지어졌어. 물론 여러분은 뭐 그죠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도 경험도 있고 많은 정보도 있고 친숙하지만 만약에 처음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이 이러한 납치, 충돌, 죽었다 이런 단어를 이 문장 속에서 같이 접한다면은 이미 납치, 죽었다, 충돌이라는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혐오스럽다라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나에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 같이 짝지어져서 활자나 이 육성어로 계속 접하다 보면은 이 이슬람 또는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도 혐오 반응이 일어나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중에도 지금 편견이 그죠? 편견은 꼭 나쁜 쪽만 아니라 정확한 판단도 없이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편견이에요. 결국은 고전적 조건 아까 광고나 PTSD나 공포와 이름만 공포, 광고, 편견 이렇게 달랐지 그 안에 있는 원리는 이미 반응을 일으킨 자극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을 같이 경험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도 편견이 이미 다 일어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이 20년, 30년, 20년 동안 살아온 동안 엄청난 숫자의 편견들이 벌써 다 생성됐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뭐 전쟁 치르죠. 그네들 간의 전쟁도 편견에서 생긴 부분이 뭐 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사상, 이데올로기에서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 사상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게 편견이거든요.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가 뭐 그리스 정교니 뭐 종교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그 철자를 봐요. 이데오가 아이디어란 뜻이죠.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란 그 원어와 같은 말이고 로기가 뭐예요? 사이콜로지 할 때 로지 바로 이론이란 뜻이에요. 바로 아이디어란 이론이에요. 이 세상에 자본주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뭐가 됐든 간에 그 경제고 정치든 사상이든 아이디어란 그런 이론이 실현된 예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아이디어란 상황을 그려놓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북쪽의 공산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들은 아이디어란 세상을 공산주의라 표명해놓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종교적 문제든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결국 사나이 다 편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전공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저희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내린 판단 다 고신 조건에 대해서 결국은 좋다 싫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이미 다 부지불지가 생겨서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 오피니언, 좋다 싫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대상과 사건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바로 2장에서 배웠던 그러한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상을 본다면은 우리가 좀 더 타당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과학 하는 거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과학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을 훈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일본과 관련된 문화라든지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하겠지만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저만 하더라도 일제시대를 살던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편견이죠. 일단 좋다 싫다라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되어서 결정되면은 그 다음째는 그것이 제품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뭐 사상이 되었던 종교나 뭐가 되었던 거기에서 주어지는 정보라는 것은 좋다 싫다에 있어서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이성 간에 좋다라고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이해가 돼요. 누군가 야 그 사람 헌담하면은 아니겠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완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걸 합리화해요. 자기 기만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해서 살아보니까 아주 아이디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요? 이상한 놈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극단적이고 적지 않은 경우에 바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상대방이 속인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기만한 거예요. 마이클 시어머의 자기 기만의 패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 특성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각하게 되니까 소위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편견으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타당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 얘기해서 이렇게 대학 와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A뿔 받아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근본 목적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소위 세상에서 얘기한 가치 그것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롭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편견 아까 봤던 뭐 그죠 뭐 공포도 될 수 있고 불안과 관련된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뇌와 행동할 때 그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비버리 힐즈의 그 아주머니 성령 중독된 거 봤죠? 그리고 한국분 인터뷰하는데 뭐 쌍꺼풀도 하고 뭐 코도 하고 보톡스도 하고 가슴 성형 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 봤죠?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 그걸 쫓으려고 하니까 경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이루더라도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불안하다 했죠. 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오히려 가진 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대학 와서 배우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그렇고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돼서 문제긴 한데 자 조금 전에 봤던 이 편견의 경우에 죽었다, 충돌, 극렬, 납치 이런 말을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만약에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장을 듣는다면은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 고전적 조건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까요? 생길 리가 없어요. 왜? 죽었다, 충돌, 납치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가치, 즉 좋다 싫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안 일으켜요. 그 사람한테는 이 문장 전체가 다 중성자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말을 배우면서 부지불식간에 납치는 나쁜 것, 죽었다는 건 나쁜 것, 충돌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고전적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돌, 죽었다, 납치라는 것이 원래부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선천적인 자극 US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글을 쓰는 사회 집단 내에서 부지불식간에 그 가치가 고전적 조건화되어서 납치, 죽었다, 충돌이라는 단어는 시에 쓴 거예요. 이미 시에 쓰인 것과 나에게는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이슬람이라는 중성자극 NS가 이 문장 속에서 함께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일으켰던 이 자극들과 아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 자극을 함께 노출됨으로써 이 NS가 또 다른 CS가 되는 것을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고 해요. 선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US와 중성 자극을 짝지어서 경험하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를 부르고 이미 CS가 된 것과 또 다른 중성 자극을 경험함으로써 그 중성 자극이 또 다른 CS가 된 것을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 해요. 하지만 고순위 조건 형성이든 고전적 조건화든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뭐 이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과 아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자극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경험하는지도 모르죠. 비서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니까 경험하게 되면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고순위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고전적 조건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이미 CS 된 것과 짝져지니까 이 경우에는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고 더 전문적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라는 게 아까 앞 시간에 영어에서 I라는 대문자가 그죠? 어디에 도치되더라도 항상 I는 대문자라는 그 하나에서 바로 그 서양인들의 세계관, 인간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언어 속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그렇게 일본어를 강제로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미며 우리가 돈 사들고 영어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언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이거 여러분이 이거 한글 배울 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뭐 이 단어에 대해서 좋고 싫고 이런 거 여러분 선택권에 없어요. 그냥 단어 배우면서 부지불식간에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그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 되어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해서 언어를 다루는 그런 전공 분야도 있는데 바로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그죠? 아까 문화 시각과 관련해서 그 문화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먹고 사느냐 어떠한 생활 양식을 하느냐가 바로 언어에도 영향을 줘서 그 서양인들은 항상 주어를 반드시 써야 되고 우리는 맥락 속에서 주어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I라는 대문자는 어디에 가든 간에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없는 식으로 언어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은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서양 학문인데 바로 이 심리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I를 대문자로 쓰는 그네들의 관점에서 서술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앞서 시각과 관련된 능력을 얘기해서 바로 동양은 전체 맥락 속에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3인칭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서양의 철학과 세계관과 종교는 그렇지 않고 주체 객체로 나눠서 내가 뭔가 세상에 이렇게 컨트롤하는 바로 거기에서 폭력성과 제국주의가 나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 100년 이상 서양화됐기 때문에 우리 그 동양적인 그러한 심리적 경향성, 행동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많이 서양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제국주의죠.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것과 뗄 수 없는 게 또 자본주의 아닙니까? 거기서 갖고 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종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처럼 그렇게 합세되어서 우리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어.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 내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기 힘들고 분열되어지고 경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원론적 세계관, 그러한 서양 종교, 그러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바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언어로, 문화로, 입고 마시는 걸로 우리 모든 경제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뭐 뇌, 신경계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신체적 특징도 계속 우리 뭐 50년 전, 100년 전 사람들하고 우리 여러분 외모하고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신체도 그렇게 변하는 거. 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서양 철학은 깡패 철학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그 뭡니까 서양 영화들 보면은 거의 다 액션, 폭력 영화죠. 그네들이 속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그 전쟁도 그 배경 속에는 미국 그 그런 뭐랄까 조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 다 미국 책임이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제국주의 아닙니까? 전 세계를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고 자기들이 전 세계 법이고 자기가 경찰 국가예요. 전 세계의 정의를 자기들이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 거의 조폭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고 대학 다니는 그 문안에도 그게 다 영향을 주고 있어. 대학생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자, 세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 관련해서 이 그림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 소개하죠. 여기 이 상자 이름을 문제 상자로 불러요. 퍼즐 박스 이렇게 부르는데 뭐 교재 부전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배고픈 고양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 밖에다가는 생선을 하나 딱 둬요. 이건 이제 생선 그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고양이가 여기서 나오고 싶어 하겠죠. 일단 뭐 배가 고프고 생선이 없더라도 이런 데 갇혀 있는 고양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배가 고픈데 밖에 또 생선이 있으니까 더 이제 요걸 먹고 싶어서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옹야옹 거리고 이 틈 사이로 뭐 그죠? 머리도 들이밀고 뭐 핥히기도 하고 무릎 꿇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이 페달을 꾹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 페달이 이렇게 줄이 연결돼서 이것이 딱 빠지면서 문이 찰칵 열리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탈출도 했지만 생선도 먹었어요. 오케이. 또 그 다음날 배고픈 고양이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 같은 고양이를. 또 여기 들어가서 야옹야옹 거리고 훌쩍훌쩍 뛰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페달을 딱 밟으니까 또 문이 열려서 또 생선 먹었어요.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고양이가 그 다음에는 들어가면은 다른 짓은 하나도 안 해요. 들어가자마자 페달 밟고 나와서 생선 먹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것이 문제 상자가 아니라 고양이 밥 상자가 되는 거예요. 즉 고양이에게서는 주방, 식당, 레스토랑이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페달만 밟으면 나와서 생선 먹으니까. 여러분도 뭐 먹으려면 그죠? 뭐 여러분 직접 뭐 그죠? 불도 피우고 라면도 그죠? 끓이고 해야 먹지. 가만히 있는데 입속에 뭐가 들어오진 않죠. 뭐 식당에 가서도 주문도 해야 되고 뭐 고급 식당 같으면 예약도 해야 될 테고 돈도 내야 될 테고 뭔가 해야지만이 그에 대한
결과를 받잖아요.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페달 밟아서 나와서 생선 먹는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즉 학습하고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이 상자가 문제 상자지만 여기에 따라서 페달 밟아서 나와서 생선을 먹는 이러한 경험을 우연히 몇 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거는 문제 상자가 아니라 밥 상자가 돼요. 제가 우리의 경우에 라면 끓여 먹는 얘기, 뭐 예약하는 얘기, 레스토랑 가는 얘기, 돈 지불하는 얘기 왜 했습니까? 우리의 그런 행동도 이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우연히 페달을 눌렀더니만 생선을 먹은 거예요. 라면 끓여 먹는 걸 그 어떻게 우연히 하는 거죠? 레스토랑 예약하는 걸 어떻게 우연히 하는 거죠? 돈을 내는 게 어떻게 우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식하고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하는데 그걸 근원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가르쳐줬죠. 근데 그보다 더 거슬러 가서 우리가 말을 갓 배웠을 때, 아니 말을 갓 배우지 못할 때도 뭔가 돈을 주면은 뭔가 받는다는 걸, 내가 원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뭘 예약한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배우게 되었죠. 바로 고양이가 이 문제 상자에 가서 허둥대다가 우연히 페달을 밟아서 생선을 먹음으로써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나면은, 학습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여기 들어가서 페달만 밟지 다른 짓은 전혀 안 하고 밟고 나서 생선을 먹게 되는 이러한 과정과 우리의 복잡한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즉 뭐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데 그 결과가 그 유기체에게 적응적인 결과를 낳는다면은 그 행동은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그게 강화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양이가 여기 가서 페달을 밟았더니만 문은 열리지 않고 생선은커녕 여기에 전기 충격이 막 바닥에 전기가 막 흘러서 찌릿찌릿찌릿하니 그냥 막 그냥 죽다가 살았다.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페달을 밟으면 문이 열리고 생선이 나올까 싶어서 또 페달을 밟았더니만 또 전기 충격이 여기 바닥에 전기가 흘러서 죽다 살았다.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만 또 고양이가 페달을 밟을까요? 글쎄요. 정상적인 고양이라면 페달 선뜻 그렇게 밟지 않을 거예요. 뭐요? 페달을 밟았더니만 적응에 불리한 그러한 결과가 생겨서 페달 밟는 행동이 억제되거나 페달 밟는 행동이 더 이상 안 일어났다 쳐버려요.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왔더니만 감점 받았어. 또 혹시나 싶어서 그 다음날 왔더니만 또 감점 받았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갔다가는 이거는 뭐 시험도 보기 전에 그냥 F 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수업 시간에 늦게 안 들어와요. 이제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들어와요.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지각하는 행동이 처벌받았어. 뭐 지각하는 행동 이후에 점수 감점이라는 그런 부적응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각하는 행동은 처벌받았어. 수업 시간 전에 항상 5분, 10분 일찍 들어왔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쭉 참여만 하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하니까 수업 출석을 언제 부르든 부르지 않던 출석이 다 정확하게 확인되어서 만점 받았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미리 와서 수업 내내 그죠? 그렇게 참석하는 행동이 점수 만점이라는 적응적인 결과에서 그 행동은 꾸준히 다른 수업에서도 그렇고 다른 경우에도 꾸준히 나타나요. 강화된 거야.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해본 거야. 여러분이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답을 잘못 썼어. 틀렸어요. 다음에 동일한 문제나 유사한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또 답을 잘못 써서 틀렸어. 근데 또 시험 봤는데 또 그렇게 할 바보는 없겠죠. 다음부터는 뭐 정답을 쓰게 됐어. 즉 오답을 쓰는 행동이 처벌받았어. 시험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요. 했더니만 당일치기 했을 때보다는 점수가 잘 나왔어. 기말에도 해봤어요. 괜찮아요. 다른 과목에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미리미리 평소에 시험 준비를 하는 행동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왜? 점수라는 적응적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는 행동이 강화받았어요.
이것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요. 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유치한 예지만 우리한테 와닿을 만한 그러한 예를 들자고 하니까 수업이나 시험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 상황에서도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도 그렇고 조작적 조건화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와 만나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어요. 했더니만 결과가 뭐 배우는 재미도 있고 뭐 깨닫는 것도 있고 뭐 결국은 뭐 점수도 욕심낼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수업에 집중하는 행동이 점점 유지되고 점점 빈번하게 나타났어요. 강화됐어요. 수업 시간에 딴짓했어요. 들락날락 하다가 어떤 때는 출석 체크도 못하고 해서 결국은 점수가 시험 점수도 그렇고 출석 점수도 욕심만큼 안 나왔어. 다음에도 또 그랬다면 또 그래요. 아 이러다가는 이거 뭐 장학금도 받기도 그렇고 졸업하기도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그런 행동을 더 이상 안 해요. 처벌받은 거야. 얘가 좀 유치하지만 좀 당장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예를 들려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고인 조건화도 그렇고 조작적 조건화도 그렇고 부지불식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적응적인 소위 바람직하냐 그 행동은 계속 나타난다. 강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행동은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처벌. 그렇게 해서 드는 예가 도박 행동, 미신 행동. 이 조작적 조건의 예도 많아요. 오히려 이 5장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으로 듣는 그런 경우에는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 고전적 조건화보다 더 분량이 많이 그렇게 소개하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담당한 교수님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예를 뭐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서 두 개만 소개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지만 도박 행동, 슬롯 머신을 당겼어요. 줄줄줄 쏟아져요. 또 당길 확률이 높죠. 강화된 거예요. 도박 행동, 베팅을 했어요. 할 때마다 잃어요. 홀라당 다 잃었어요. 이제 도박장 안 가요. 처벌. 도박하는 행동이 처벌받은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집도 팔고 나중에 자기 장기도 팔아서 도박하던데요. 그 사람들 왜 할까요? 처음에 도박해서 따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즉 도박하는 행동이 강화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박하는 행동이 즉 베팅하는 행동이 돈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잘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중독 행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고전적 조건에도 얘기했죠. 처음 학습된 행동이 그 이후에 바꿔지기는 힘들다. 그래서 100% 아까 제가 뭐 제 표현으로 완전히 100% 뒤집을 수는 없다 했죠. 그래서 처음에 실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결과가 있는데 처음 경험에 도박을 했을 때 딴 사람하고 처음으로 도박했는데 연이어서 잃어버린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처음 경험 도박 행동 이후에 연이어 몇 차례 잃어본 사람은 도박 행동이 그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적고 도박 중독이 안 일어나는데 처음 해봤을 때 그 행동이 강화받은 즉 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도박 행동이 꾸준히 그리고 중독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즉 도박 행동도 강화된 결과예요. 우리 그 3장 뇌와 행동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정서와 저 보상 행동과 관련해서 중독과 관련된 동영상 봤었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 가치란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버리 힐스 아주머니하고 또 한국분 대상으로 그 성형 중독 나오고 쇼핑 중독 나왔죠. 바로 거기서 보여주는 그 행동들이 뇌와 관련해서는 보상 경로 그리고 도파민이 작용하는 걸 소개했고
지금 여기서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쇼핑을 하고 성령을 하는 그 반복된 행동들은 바로 강화된 중독 행동이고 그 중에 하나가 중독 행동으로서 도박 행동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봤던 보상 경로, 그거는 뇌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때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 입장에서 중독 행동을 본 것이고, 여기서 중독 행동 중에 도박 행동은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런 도박 행동 또는 다른 중독 행동, 우리 동영상을 봤던 그런 행동이 그렇게 꾸준히 나타나는 것은 바로 보상 경로의 활성화 그리고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그러한 뇌의 작용이 있고,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강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미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있었던 실험입니다. 상자를 여러 개 두고 거기다 비둘기를 한 마리씩 넣었어요. 그리고 1분 지날 때마다 비둘기 그 상자에다가 먹이를 하나씩 넣어줬어요. 배고픈 비둘기면 더 좋겠죠. 그렇게 1분마다 먹이를 하나씩 넣어주는 것을 한 10여 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비둘기는 뱅뱅뱅뱅뱅뱅 제자리 맴돌기를 하고, 어떤 비둘기는 한 발을 들고 서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어떤 비둘기는 뒤로 나자빠져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자에 먹이를 넣어줄 때 마침 그때 첫 번째 상자 비둘기는 제자리 돌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상자 비둘기는 한 발을 들고 있었고, 세 번째 상자 비둘기는 누워서 날개를 푸덕거리고 있었고, 네 번째 상자 비둘기는 벽을 쪼고 있었는데, 그 각각의 행동 이후에 먹이가 주어지니까 그 행동 이후에 주어지는 먹이라는 것이 그 행동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1분마다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상자에다가 1분마다 먹이를 넣어줬는데, 나중에 10여 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각각의 상자마다 비둘기들이 맴돌기 하고 있고 한 발 들고 있고 벽을 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은 먹이가 나올 것처럼 미신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마이클 셔머의 자기 기만의 패턴이라는 테드 동영상에 보면은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뇌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진화심리학적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신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학 교문에다가 엿을 붙이면 합격한다. 우연히 엿을 붙였더니만 큰아들이 합격했어. 둘째 아들도 붙이고 셋째 아들도 붙이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붙이라 그래요. 애들 합격한다고. 엿 붙이는 것과 합격하는 것 사이에, 엿 붙이는 행동과 합격하는 행동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죠. 단지 그 행동 이후에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좋다는 생각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